안녕하세요. 이전에 김동욱 코치님이랑 드랍 선수 너무 잘생겼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워낙 피지컬도 좋으시고 좋은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약간 기술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야구 선수들 부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미존 수술, 다들 토미존이라는 이름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런 이름은 다 아실 텐데, 그런 이제 토미존 수술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군자동에 있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라고 그쪽에서 어깨 팔꿈치 관절 그리고 상지의 스포츠 손상을 담당하고 있는 금정섭 원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최승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어카운트가 있는데 저희 병원 것도 있고, 네. 혹시라도 좀 궁금하시거나 진료에 관련돼서 뭐 문의가 있으시면은 뭐 저 팔로우 해주시고 DM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는 못해도 그래도 그때그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면 팔로우하고 질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LG 트윈스 필드 닥터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스포츠학회 홍보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야구는 여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로 보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고 인기의 구기 종목이고, 그만큼 이제 유입되는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대부분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리고 5학년 사이에서 이제 야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통 질문을 하거든요. 야구 언제 시작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연수 있을 때도 그런 선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구 언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애들은 저 6살 때 뭐 아빠랑 같이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일찍부터 엘리트 스포츠의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진짜 선수로 뛴 그 시점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3학년에서 빠르면 3학년, 뭐 아니면 5학년 요 사이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에 좀 매진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UCL이라고 부르는 팔꿈치에 있는 안쪽에 있는 측부인대 그쪽에 있는 손상이 빈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손상을 어떻게든 좀 리커버리하고 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토미존 수술의 빈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지 따라갖고 어디 이제 무슨 법주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처음 가서 뭐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야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몸뚱아리가 따라가지 못한 것 같고.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 토미존 수술의 그 토미존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토미존 선수는 1943년생이고 뭐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었고요.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야구하고 학교에서 야구하고 하면서 뭐 계속 투수 역할을 하다가 1963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9년에 은퇴할 때까지 통산 288승을 올린 선수이고, 여러 팀 저희 보시면 인디언스, 화이트삭스, 다저스, 뉴욕 양키스, 그리고 애너하임 엔젤스,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이제 팀 생활을 하고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 그리고 뭐 루게릭 어워드 이런 거를 이제 수상한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야구 선수들이 하는 수술에 그런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수술의 대명사가 됐느냐, 요 이벤트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7월 17일 날 이분이 이제 시즌 기록 한 13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4대0 경기의 주자 1루인 상황에서 투구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본인이 느끼게 이제 뻑하는 소리와 함께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괜찮겠지 하고 그 다음 공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와일드 피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과 코치진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라카룸에서 얘기하기로는 내 팔꿈치가 뜯겨 나가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호소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 토미존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공을 던지면서 팔꿈치 손상을 입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운동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은퇴까지 가고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토미존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카룸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LA 다저스의 주치의를 맡았던 프랭크 조브 박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컬런 조브 클리닉을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같이 공동으로 창립했던 닥터 컬런과 닥터 조브 중에 조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라카룸으로 들어온 토미 존을 우리가 진찰을 하고, 거기서 유감스럽지만 토미, 너의 팔꿈치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안쪽 팔꿈치 인대가 끊어진 게 진단이 되면 바로 거의 은퇴 수순을 받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릴 방법이 있느냐 하고 이제 토미 존이 물어보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닥터 조브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 인대를 살릴 만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떤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토미 존이 그럼 당신이 한번 만들어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닥터 프랭크 조브가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야구와 그리고 스포츠학의 역사가 좀 달라지는 그런 이제 토미 존 수술이라는 술기가 발명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야구 선수들, 특히나 투수들이 어느 정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토미 존 수술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던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이제 다른 부위에서 재건술을 할 때 쓸 수는 있었겠지만 팔꿈치에서는 쓰지 않았던 이제 기존의 본인의 힘줄을 인대와 같이 이전을 해서 인대를 재건해주는 수술 방법을 그래서 닥터 조브가 개발을 하게 되고, 토미 존과 프랭크 조브의 협력으로 그런 수술이 이어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MLB 투수 중에,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한 4명 중 1명은 수술을 MLB 커리어 당시에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했거나 하면서 한 4명 중 1명이 이런 수술을 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수들의 팔꿈치를 살리는 수술이 보편화되고, 프랭크 조브가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이제 수술이 복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컬런 조브 클리닉에 가보면은 이렇게 수술실 한편에 이런 피처스 세이비어라 그래서 이 프랭크 조브 박사의 사진이나 기사들이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닥터 프랭크 조브하고 앤드루스라고 또 이제 그런 뭐 야구 선수의 스포츠 손상에 여러 역할을 하는 앤드루스 호스피탈의 앤드루스 선생이 같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컬런 조브 클리닉 제가 연수 갔을 때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자랑스럽게 컬런 조브라는 문을 그런 이름을 벽에다 꽂아놓고 선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닥터 프랭크 조브는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지금은 여기 보이는 닥터 닐 엘라트라체는 선생이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진료를 하고 이제 그런 토미 존 수술을 상당히 많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토미 존 수술은 왜 발생하게 되고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선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보통 관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꿈치 관절 특히나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인데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라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관절을 움직일 때 힘을 받아서 힘을 쓰게 되는 그런 골격근 근육이 있고, 근육이 또 이제 뼈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뼈에 붙는 부위를 우리가 힘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가면 뭐 인대가 늘어났어요, 힘줄이 늘어났어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의사들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인대랑 힘줄을 상당히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줄은 계속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잡아당겨서 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 힘을 받아서 관절을 움직일 때, 일을 할 때 역할을 하는 게 힘줄이고, 인대는 근육을 아무리 힘준다 그래서 인대가 타이트해지진 않습니다. 인대는 그냥 뼈와 뼈를 꾸덕꾸덕하게 잡고 있는 조직이고, 그게 관절을 근육이나 힘줄이 움직일 때 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제 버텨주는 그런 이제 탄성이 좀 적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인대가 주로 상하고, 물론 이제 근육이나 힘줄이 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특히나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있는 관절골을 꾸덕꾸덕하게 잡아주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타이트하게 해주는 인대가 계속 늘어나면서 틀어지거나 손상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을 던지는 투구 페이즈를 와인드업, 얼리 커킹, 레이트 커킹, 액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뭐 팔로 스루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투구 메커니즘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레이트 커킹, 팔을 뒤로 완전히 제껴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속기라 그래서 앞쪽으로 뿌리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팔꿈치의 외반력, 이 안쪽이 늘어나는 힘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안쪽에 있는 인대는 늘어나거나 손상을 받고 바깥쪽에 있는 뼈와 연골은 압력에 의해서 계속 짓눌러지고 그러면서 양쪽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감속기, 디셀레레이션이나 팔로우스루를 할 때 뒤에 있는 뼈가 충돌이 되면서 팔꿈치 뒤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투구 메커니즘상 이런 레이트 커킹과 얼리 액셀레레이션 할 때 주로 팔꿈치 손상이 잘 일어난다는 것.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도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팔꿈치 안쪽에 인대가 자리 잡고 있고 팔꿈치 바깥쪽에는 뼈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소두라고 요골이 있는 부분이 맞닿아 있고 이 팔꿈치 안쪽에는 이렇게 띠 같은 인대가 존재하는데 이게 아까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외반력이 작용을 하고 공을 던질 때 밖으로 벌어지는 그런 힘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의 사진처럼 인대는 인대대로 늘어나면서 손상을 받고 바깥쪽에 있는 뼈와 뼈는 계속 짓눌러지면서 거기에 있는 연골이 떨어지거나 하는 손상을 받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뒤쪽에서 포스테리어 메디얼 사이드라 그래서 뒤쪽에 안쪽에 있는 이 팔꿈치 뒤쪽에 있는 주두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충돌이 되게 되면서 저렇게 뼈 조각이 생기거나 골극이 나타나서 염증 조직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킨다거나 뭐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손상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인대죠. 여기는 안쪽에 인대는 늘어나고 바깥쪽에 연골은 계속 짓눌려지고 뒤쪽에 있는 골격은 생기고 그게 이제 안쪽이 더 느슨해지면 이제 바깥쪽이 더 압박이 되고 그러면서 뒤쪽 골격은 더 생기고 이런 이제 아주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이걸 토미존 손상으로 의심을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거나 뭐 의심을 해서 뭐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대략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을 많이 던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힘있게 던지는 투수들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던지면서 빡 하는 소리랑 함께 이제 팔꿈치 안쪽이 통증이 갑작스럽게 생긴다거나 그러면서 보통 그 안쪽에 있는 인대 주변으로 해서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이 같이 늘어나거나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 새끼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저림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을 던지면서 찌릿한 그런 저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랫팔이 상당히 전완부가 타이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기에 이런 손상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해서 통증에 있는 부위가 국한되면 뭔가 우리가 검사나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게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빈번한 증상도 있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계속 진행했을 때 공이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제 공을 계속 던지거나 뭐 잠깐 뭐 쉬었더니 좋아져서 또 공을 던지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만성으로 가서 더 진행되는 그런 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미존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이제 급성기 때 나타나는 뭐 소리 나면서 통증이 있는 거, 찌릿한 거랑 더불어서 구속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어느 순간 의도치 않게 제구가 어려워지거나 그리고 공을 던질 때 웜업을 충분히 했는데도 몸이 풀리지 않고 이 웜업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리고 팔꿈치가 계속해서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나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는 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덜 된다. 그리고 팔꿈치 근처가 자꾸 부어요. 이제 안쪽에 있는 인대나 그러면서 같이 힘줄이나 근육 손상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붓거나 손가락에 공을 던질 때 뭐 한 10번 던지면 한 번 정도 새끼손가락 쪽으로 찌릿하면서 계속 통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저림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런 토미존 손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척골 측부 인대 UCL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인대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만성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팔꿈치 안쪽이 공 던질 때마다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예 경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재활을 하고 뭐 다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계속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아느냐? 결국에는 뭐 같이 우리가 항상 가깝게 생활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트레이너, 지도자가 먼저 이제 환자라고 하면 안 되죠. 선수들과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증상을 국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병원에 와서 저희 같은 이런 스포츠 의학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oving Valgus Stress Test라 그래서 팔을 바깥쪽으로 꺾어가면서 움직여서 관절 내측으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지 그런 진찰 소견을 우리가 이제 특정해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서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외반시켜서 관절이 이렇게 벌어지는지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영상으로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고해상도 MRI를 촬영해서 관절 주변에 이렇게 인대가 제대로 이제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파열돼 가지고 제 위치에 붙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윗팔뼈 쪽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파열된 손상 그리고 다른 동반 손상이 있는지를 명확히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되겠고요. 요즘 들어서 점점 토미존 수술을 주변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학교들, 하이스쿨, 칼리지 베이스볼 플레이어들, 미국에 있는 그런 선수들도 점점 더 지금 토미존 수술이 해가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수술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도 한 메이저리그 투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수술을 고려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 그 수술을 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하는 빈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과사용이죠.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점점 더 공을 힘있게 뿌리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휴식과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손상이 누적돼서 생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한 경기에 좀 많은 투구를 하거나, 그리고 훈련을 하고 또 연습 경기를 하고 또 레슨장에 가서 레슨을 받고 그리고 또 훈련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중간중간에 쉬지 못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물론 이제 바람직한 투구 메커니즘을 잡기 위해서 레슨을 받고 하는 거는 참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좋은 환경이 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투구 개수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과사용이나 투구수 증가로 인해서 이제 관절 주변에 지금 같은 인대 손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유심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최근에 또 우리가 구속에 관심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 물론 그런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도 항상 이제 제가 오면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구속이 얼마야? 그럼 대답을 딱딱딱딱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30 얼마 던졌어요. 140 초반이에요. 1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는 계속 그걸 체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건이 너무 좀 보급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쉽게 구속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구속을 체크하고 또 거기서 욕심이 생겨서 그걸 좀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또 무리가 되게 되고 인대 손상이나 이런 거 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속보다는 이제 바람직한 투구 메커니즘을 잡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MRI 소견, 이건 이제 어깨 소견인데, 어깨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지다 보면 어깨 위쪽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이나, 저렇게 유소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단의 분리가 나타나 성장판 쪽이 하얗게 이렇게 분리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형적인 리틀리거스 숄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과사형 때문이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인대가 붙어 있는 뼈에 하얗게 멍이 들거나 인대 자체가 늘어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우리가 보통 투구를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굴곡근이나 회내근 같은 경우가 저렇게 상해서 늘어나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뼈의 변화가 되고 멍이 들고 하는 소견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좀 오랫동안 누적된 소견이고 회복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과사용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얼리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이럴 때 이제 운동하는 애들은 종목이 정해지죠.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뭐 농구면 농구 이렇게 해서 한 종목에 거의 몰두를 하고 한 가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좀 뭐 고학년이 되거나 가면은 이제 포지션이 또 확정되면서 그 포지션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면 포지션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또 같은 동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찌감치 그런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휴식의 부족, 피로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2007년도 봉황기 때 전주고에서 이게 장우람 선수가 거의 이틀간 18이닝에 214개의 공을 던지고 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에 진학을 했지만 대학을 가고 또 프로에도 갔지만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그런 에이스 역할처럼 이제 왕성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량이 좀 유지가 안 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과사용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과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팀 성적에 따라서 또 진학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투수나 에이스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팔꿈치나 이런 데 과사용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시합할 때 던질 수 있는 개수나 이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혹사당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구속이 상당히 좀 빨리 나타나는 선수들한테 이런 팔꿈치 손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이제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차지했던 더스틴 메이라는 다저스 투수인데 올해 7월 달인가 투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공을 던지면서 막 하듯이 이제 팔꿈치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평균 99마일, 100마일 그 언저리로 던지는 선수기 때문에 그만큼 힘있게 공을 뿌리다 보면은 그런 선수들에서 이렇게 급성기 손상이나 아니면은 만성이 급성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이제 구속이 많이 진짜 빠른 선수들의 인대 손상 여부가 확실히 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공을 던지자마자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우리가 덕아웃에서 이제 코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런 토미존 수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런 수술을 어떻게 왜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토미존 직접적인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수술은 이제 시작은 197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86년도에 이제 닥터 조브에 의해서 모노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방면의 수술적인 방법들이 있고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팔자붕대 형식으로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힘줄을 통과시켜서 인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figure of eight construct라고 해서 팔자 모양의 이런 수술법을 확인을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척골신경병증이나 이런 걸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근육의 손상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이제 재건하는 방법도 이제 생겨나고 시작했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 모양으로 하는 거를 발전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뭐 긴 그런 임상적인 보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3스트랜드 컨스트럭트라 그래서 도킹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힘줄을 뼈에다 묻어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안에서 힘줄이랑 뼈가 잘 아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2줄로 하느냐, 3줄로 하느냐, 4줄로 하느냐 이런 이제 선택을 가지고 수술하는 게 굉장히 좀 보편화되어 있고 결과가 제일 좋은 걸로 나타나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3스트랜드, 3줄로 했을 때 결과가 95% 정도로 가장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뭐 좀 보기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그림으로 다시 이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맨 위에 그 손목에서 수장건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얇은 힘줄을 채취를 한 다음에 이 팔꿈치 안쪽을 열어서 그쪽에 있는 굴곡근 뭉치들을 노출시켜서 요즘에는 근육을 예전에 맨 처음 수술할 때는 근육을 아예 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근육이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 갈라서 벌려서 들어가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나 재활이 늦어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힘줄을 이제 남아 있는 오른쪽 아래쪽 사진 보시면은 남아 있는 힘줄을 어떻게든 보강을 해서 기본 본인이 갖고 있는 힘줄을 살려서 이제 봉합해서 그것도 어떻게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줄로 봉합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힘줄도 아물게 해주는 그런 3스트랜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렘넌트 티슈를 이제 리페어해서 힐링을 해주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척골 쪽이랑 상완골 쪽에 이제 뼈의 터널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힘줄을 통과시켜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하죠. 수술할 때. 작은 부위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좀 매달려서 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힘줄을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도킹 테크닉을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본인 것도 타이트하게 붙여놓으면서 이제 안쪽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수술하신 분들마다 또 기관마다 조금씩 재활하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깁스해서 고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운동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근육을 완전히 뗐다 붙였다 하지 않고 갈라서 했기 때문에 이 손목을 움직이거나 악력을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근력 운동은 일주일 전후로 해서 충분히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것,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고 펴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4주에서 8주 사이에 돼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뭐 운동 범위를 빨리 획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는 거는 대신에 근력 운동을 하고 운동 범위를 획득하고 나서 어떻게든 4개월, 5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정해진 시간은 11시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좀, 네.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오타니 선수도 UCL 리컨 토미존 수술을 하고 보조기를 한동안 차고 그리고 또 투구를 하기 전에 보조기를 찬 상태로 배팅석에 들어서서 이제 타격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그만큼 보조기는 재활 운동하고 구부리고 펴고 움직임만 할 때는 우리가 외반력을 주지만 않으면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어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동작을 하거나 다른 부위 움직이면서 외반력이 필요하거나 어깨나 이런 쪽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래도 최소한 한 3개월까지는 뭐 그냥 운동할 때 그냥 차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토미존 선수 자체도 수술하고 나서 지금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죠. 수술하고 한동안 진행된 그 이후에 이제 프랭크 조브 박사랑 이제 진찰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도 한 수술하고 2년이 돼서야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원인은 이렇게 이 UCL이라고 하는 그런 척골 축부 인대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깝게 지나가는 척골 신경이 항상 자극이 되거나 눌리거나 압박이 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면서 생기는 이런 척골 신경병증이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도 이런 척골 신경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척골 신경 자체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손상을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수술하면서 시간이랑 노력을 많이 좀 쏟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진행돼서 오게 되면 신경 손상은 이제 다른 힘줄이나 근육 인대 손상보다 훨씬 더 손상이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그래서 한 뭐 일주일 뭐 한 달이면 좋아질 게 보통 6개월, 1년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신경 손상이 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수술 후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부분 2주 내로 소실되는 그런 이제 수술 접근법에 의한 그런 근육의 손상이나 그리고 뼈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뼈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수술할 때 잠깐씩 이렇게 당겨주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척골신경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2주에서 4주 내로 보통은 소실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문제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안쪽으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들은 여러 이제 뭐 수술한 부분에 이제 뭔가 인대가 늘어나거나 다시, 그리고 척골신경병증이 지속되거나, 기존에 중요한 거는 수술하기 전에 동반돼 있던 부분들, 이제 보통은 안쪽에 있는 척골 측부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 바깥쪽 뒤쪽에 있는 골극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뒤쪽에 있는 통증이 동반된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 그쪽을 같이 해결을 해주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 놔야 수술하고 나서 그런 잔여 문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심히 저희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의사들이 할 몫들이죠. 진단을 하면서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기타 추가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댄 블렛이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메이저리그 투수였고 지금 투수 피칭 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막상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정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수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인대 손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조금씩 여기저기가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이런 이제 지속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증상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감인지를 보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러려니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코치나 트레이너나 의사들이랑 상의해서 조율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뭐 다치고 수술까지 했는데 이런 수술을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좋겠죠. 당연히 수술은. 그럼 수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길게는 크게는 10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 항상 이제 웜업을 잘 챙겨서 할 것.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몸을 좀 뜨겁게 만들고 인대나 주변 조직들이 좀 이완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또 투구한 이닝이랑 투구수를 평상시에 기록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투구수를 항상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 수위를 조절할 것.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팀에서 뭐 운동을 하고 다른 지역 팀에서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중복돼서 여러 팀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수와 동시에 이제 다른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 여러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는 건 괜찮겠지만 메인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 그리고 시즌 후에 이제 바람직한 어떻게든 근력 운동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척골 측부인대를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한 안쪽에 있는 굴곡근이나 회내근을 강화시켜서 이제 어떻게든 근육으로 인해서 그쪽이 늘어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를 계속 강구하고 이제 거기에 체력 훈련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소한 1년에 4개월은 있는 것 던지는 시기를 이제 던지지 않는 시기를 가질 것. 그래서 휴식해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고, 오프 시즌 중에는 뭐 가능하다면 다른 종목도 경험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다른 몸의 전신 컨디셔닝 같은 거를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해보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고, 연습 경기 및 뭐 그냥 뭐 훈련 경기 후에 아이싱하는 거는 좀 기본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팔꿈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공을 던지지 말 것. 아픈 걸 참고 던지는 것이 결국에는 손상을 계속 지속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있다고 이제 나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던지는 수위나 운동 수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참고 던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회복이 되는 걸 가역적 회복, 비가역적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역적 손상이라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다가 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나면 쉬고 안정을 해도 치유가 안 되는 손상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던지면서 혹시라도 인대 손상 같은 게 비가역적 손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을 드릴 건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토미존 수술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도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의 닥터 크리스 아마드라는 사람이 아예 논문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 팀 닥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토미존 수술을 하면은 능력치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수 중에 한 29%. 그 토미존 수술 후 구속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뭐 23%의 중학생, 32%의 고등학생, 그리고 코치 30몇 프로, 또 부모들도 한 35% 정도 구속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한 9개월 정도는 복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선수, 코치, 부모들. 이게 뭐 재밌는 건 부모의 기대치가 제일 높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40%의 부모가 빨리 복귀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팔꿈치에 문제가 없어도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제 미스컨셉션이라고 해서 오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모두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제가 해드리면 모두가 토미존 수술 후에 복귀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는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높은 복귀율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 토미존 수술이라는 게 다른 부위의 수술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무릎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뭐 재건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발목 재건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통틀어서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높은 복귀율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대략 한 85%의 복귀율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이제 뭐 더 그런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했을 때 꼭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고. 토미존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별로 없다? 이게 또 이제 뭐 보통은 그렇게 막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 정도는 이제 이런 척골신경병증이나 감염, 이식건의 재파열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수술하는 기관이나 수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통계적인 결과는 그 정도가 되겠고 일시적인 경우 이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회복이 빠르고 쉽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44% 정도의 부모가 9개월 만에 복귀할 거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은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복귀하는 기간이 짧게는 10.5개월, 뭐 평균 11.5개월 정도 되고 보다 어린 선수들은 당연히 12개월 이후에 복귀할 것을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얼마 차이긴 하지만은 그 얼마 차이를 당기는 게 그렇게 이제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토미존 수술 이게 제일 많은 오해 중에 하나죠. 토미존 수술을 하면 구속이 빨라진다. 물론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재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전신 컨디셔닝을 다시 하고 다른 부위, 어깨나 이런 키네틱 체인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재활을 하고 투구 메커니즘을 바로 잡고 하면은 물론 그 전보다 기량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성장 속도나 기량의 차이나 근력의 뭐 증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은 아주 약간 0.875에서 0.79 마일 퍼 아워 정도가 감소하는 게 이제 결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토미존 수술한 선수들은 다 같은 재활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재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반적인 프로토콜이 나와 있긴 하지만 개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동반 질환에 대한 대처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른 뭐 합병증이나 불편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ROM이라 그래서 이 운동 범위를 빨리 회복하고 그만큼 이제 그런 전신 컨디셔닝이나 스트렝스닝, 힘 근력 키우는 운동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재활의 결과는 좋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인 토미존 수술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역사와 방법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투수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야구 선수들 공을 많이 던지는 야수들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투구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거를 무시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결코 무시하지 말고 티를 내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선수와 지도자, 부모 그리고 의사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어떻게든 선수한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해서 진행하는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시즌에 시즌 뭐
이제 학생 선수들은 이제 거의 뭐 대중 없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막 시즌 비시즌이 막 뭐 좀 굉장히 뒤죽박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학년이 넘어갈 그때쯤이라도 어떻게든 체력 훈련이나 안정 휴식을 좀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적인 훈련, 학교 훈련, 팀 훈련 이런 이제 중복된 동작 반복을 하면서 무리가 되는 거는 좀 피하고 투구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어떻게든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죠. 그리고 토미존 수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뭐 약간 불편한 정도 가지고 어떻게든 수술을 이제 막 고려하고 하는 거는 의사나 선수나 부모님들이나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토미존 수술이 필요해서 시행을 했다면 재활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큰 줄기는 있지만 개개인의 상태를 맞춰서 서두르지 말고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토미존 수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이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금정섭이었고, 다들 이제 뭐 이런 야구에 관심이 많은 이런 뭐 선수들, 부모님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런 자리 마련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제가 너무 지금 생각보다 길게 해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예방법에서 보니까 네네네. 그 아이싱이 있던데 뭐 경기나 연습 후에 아이싱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던데 네네네. 요즘 그 아이싱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치료나 뭐 수술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이제 조금씩 저희가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투수가 아니어서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출전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미 좀 달궈서 뜨거워진 몸, 혈관이 계속 이제 저류가 되고 혈액 공급이 많이 되는 상태, 약간 열감이 있는 상태죠. 그 상태를 좀 유지해서 이제 본인의 회복력을 더 높이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추세로 요즘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싱을 안 하고.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늘어나 있는 관절이나 힘줄 그리고 인대 그리고 주변 조직들이 좀 부종이 있거나 부어 있는 상태에서 또 혈액이 계속 이제 저류가 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텀을 주고 우리가 하루 이틀이라도 쉬고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경기 후에 투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싱을 하는 게 아직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싱에서 어떻게든 그런 이제 염증 세포가 모이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부종이 좀 진행되면서 불편감이 있는 걸 좀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하는 게 뭐 아직은 좀 필요하다. 네. 그게 좀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형준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예, 아마추어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권장하시는 재활 기간과 복귀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정해놓은 복귀 시점은 이제 딱 12개월입니다. 12개월.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빨리 복귀하기를 다들 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간혹 우리가 이제 한 4개월 반에서 5개월 정도 지나서 물론 조금 더 상태가 좋고 스트렝스닝이 잘 되면 좀 더 빨리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ITP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조금씩 던지기 시작하고 공 던지는 뭐 개수나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결코 이제 증상이 없다고 그 ITP를 조금씩 단계를 뛰어넘거나 조금씩 이제 빨리 가려고 애를 쓰는 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서 힘줄을 갖다 넣어놓고 인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생리학적으로 같이 완전히 든든하게 이제 유압이 돼가지고 우리가 힘을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한 50% 정도 힘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6개월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12개월 정도는 돼야 이게 이제 다시 거기서 뽑혀져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고정력이야 이제 수술로서 충분히 확보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빨리
복귀할 것을 저희가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박기태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토미존 수술 재활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짧아지는 것에 따라 퍼포먼스 회복 영향이 있는지, 연령대에 따른 권장 재활 기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라지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수술 후에 수술 방법들이 좀 달라지면서 불편감이 좀 빨리 없어져서 그거를 이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도 결코 예전 프로토콜보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 어떻게든 팀 사정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빨리 복귀하는 거를 우리가 묵과하고 방치하는 거지. 그게 이제 루틴화되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제 나중까지 길게 바람직한 결과를 끌고 나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생활부 종사하는 프로 선수들이나 결과가 좋은 선수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개월 반, 11개월 이때쯤에서 이제 복귀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이제 ITP 해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 달리 하겠지만 특히나 유소년 선수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넘어가고 이럴 때 이제 수술을 한 선수들은 특히나 전혀 빨리 복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든 공도 천천히 던지고 복귀도 늦게 하는 게 그 새로 만들어둔 인대를 좀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준범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예, 발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UCLR 술기가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컬런즈 오브 클리닉에서 수술 방도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경험에서 한국에서의 수술 방식에 비해 이상적인 차이점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워낙에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수술을 다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수술 술기도 최신 술기를 써가지고 수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컬런즈 오브 클리닉 그리고 또 제가 같이 가서 근무했던 그 닐 알라처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힘줄을 다시 인대처럼 만들어서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그거를 타이트하게 인대를 재건해주는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래프트라 그래서 그 채취한 힘줄의 사이즈에 따라서 3줄이 될 수도 있고 4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달리해서 쓰시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인대를 어떻게 기존 위치에 잘 봉합해서 붙이고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느냐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간과되었던 부분이고 힘줄을 만들어서 그냥 새로 넣어놓기 바쁘지 본인 이제 갖고 있는 인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 꼬매긴 하지만은 그걸 타이트하게 원래 위치에 붙이는 방법들은 좀 고민이 덜 됐던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거를 기존에 이제 새로 만들어준 인대랑 기존에 있는 인대를 다 같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조금 더 타이트한 안쪽을 만들고 조금 더 빨리 재활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해 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라가려고 저희도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아까 우리 구자욱 선수도 10시간 얘기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런 야구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